5일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전주리 아나운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오늘 하루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밤에 한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월드컵 본선행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지만 주장 손흥민 선수의 부상 낙마라는 악재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진 홍명보호가 요르단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감독 선임 논란 등 부정적 여론까지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또 한편 가을 야구에서 마법을 일으키고 있는 KT 위즈는 준 플레이오프를 5차전까지 끌고 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스포츠 한 이슈 코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요즘 참 큽니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서 가을철 알레르기 질환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오늘 라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죠? 네, 그 5박 6일 일정 중에 라오스가 마지막 국가입니다. 네. 도착을 했고 아세안 정상회의 때문에 가는 건데 그 동시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고요. 그럼 이시바 총리가 이제 취임한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대면에서 만나는 건 너무 처음 이렇게 만나는 거기도 하고 이게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세안 정상회의 겸사겸사 이 계기로 하는 거라서 시간도 짧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구체적 현안을 깊이 있게 뭐 찝어서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상견례 쪽 성향격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가령 뭐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 뭐 신뢰 표현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첫 회담을 통해서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 외교 이어가고 내년 수교 60주년 맞아서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본 언론에서도 그 전에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개선했던 양국 관계를 지속하는 게 이제 신임 총리 이시바 총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 내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한 뒤에 귀국길에 오르고요. 이렇게 5박 6일 동남아 3국 순방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국회는요. 행안위를 포함해서 9개 상임위원회에서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되죠. 네, 먼저 좀 지켜볼 만한 것들이 국방위원회. 여기는 합동참모본부하고 전략사령부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데요. 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 문제 등을 겨냥을 하게 되고요. 네. 제일 핫한 건 행정안전위 국정감사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선관위니까 이게 선거 개입 의혹을 다룰 수 있는 거죠. 공천 개입 그렇죠. 네. 이슈가 가장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와. 좀 관련해서 그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또 그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라고 하는 강혜경 씨 모두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네. 방금 전에 민주당이 그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동행 명령권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불출석한다는 사람들 증인들이 뭐 다들 뭐 건강 문제 지금 수사 중이라서 뭐 이런 얘기를 들면서 국감 출석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조차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되는 그런 법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숨어 다니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출석하는 내용은 아닌데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화제가 된 소식이 있어요. 15일에 환노위 국정감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그 뉴진스 한희 씨가 출석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아이돌이니까 출석은 안 할 것이다. 좀 너무 이슈몰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희 씨 직접 본인이 이제 출석하겠다라는 뜻을 대중에 밝히면서 예, 커다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은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도 시작이 됩니다. 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주요 금융그룹 회장과
가운데 처음으로 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요? 네, 여기는 정무위로 가야 되는데요. 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관련해서 증인으로 그렇죠. 출석을 하고 네. 또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내부 통제,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받게 됩니다. 네. 먼저 우리금융그룹을 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에 어떤 문제를 밝혀요. 우리은행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당 대출을 한 350억 원가량 했다라고 짚어냈고 네. 이번 달에도 금감원이 밝혀낸 게 우리금융저축은행이랑 우리캐피탈에서도 14억 원 부당 대출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우리금융그룹 임종용 회장은 그동안 좀 말을 아껴왔어요. 공식석상에서 어떤 뭐 발언은 최대 자제해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네.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석용 은행장이 그 내부 통제 이게 주된 질의가 될 텐데 올해만 농협에서 금융사고가 4건 발생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예, 근데 한 건은 117억 원이나 빼돌린 횡령이었고 나머지 3건이 그 모두 담보같이 부풀려서 이걸 과도하게 대출 내줬던 이거 배임 사건이죠.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또 정무위 아니지만 환노위에서도 KB금융회장이 15일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 밖에도 금융당국 대상으로 한 국감 보면 올해 들어서 이 가계대출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 실태가 어떤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대한 문제도 최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한 지적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이 상임위별로 좀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미 산자위 국감에서도 날카롭게 뜯어봤고요. 네. 그래서 뭐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자들 제대로 지원을 하고 대출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오늘은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노동 쪽이니까 계열사 임금 체불 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고 네. 또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그 금감원을 노려요. TMF와 관련해서 이 TMF가 금감원이랑 경영개선 협약 체결할 때 금감원이 좀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 TMF 사태 관련해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나지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명태균 씨 이름이 자주 언급이 네. 되고 있네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네로라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명되면서 진실 공방이 일고 있죠. 네,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일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너무 많은 매체들에서 새로운 정황들 그리고 주장들 굉장히 여러 루트로 쏟아지고 있어요. 채널A, 한겨레, 동아 등등 이런 매체 인터뷰 내용들을 싹 다 좀 타임라인별로 종합을 해보면 일단 명태균 씨 주장은 본인이 대선, 지방선거 또 당내 선거 다 본인이 관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거론된 그 핵심 인사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박완숙 경남지사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반론은 대통령실 측의 해명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의원이 소개를 해준 사람이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반박을 했죠. 이 내용은 어제 저희가 다루기도 했는데 그러자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은 명태균 씨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고 김건희 여사가 그 전화기로 우리 남편 좀 만나달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있었고 본인이 보기에는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내외 상당히 친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명 씨 데리고 윤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정치인, 뭐 정치인 누구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박완숙 경남지사다 이렇게 지목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 박 지사 쪽은 내가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명 씨가 대통령 만나자고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다라고 계속 좀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거론되는 건 여당 잠룡들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입니다. 근데 여당 전당대회 시즌에 이 사람들을 만났고 자기가 선거판을 짜줬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세훈 시장한테는 만나서
당신 시장 할래 대통령 할래 본인이 물었다고 하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그래서 해명을 했는데 선거 때 도와주겠다고 온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는 하는 건 좀 들려오는 풍문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하던데 풍문을 확인하려고 일종의 염탐을 하려고 만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도 김영선 전 의원이 데리고 와서 인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안철수 의원도 거론이 됐는데 뭐 윤석열 당시 그때 대선 후보였죠.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의원 단일화에 본인이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자기만의 상황에서 변론을 하고는 있는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발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해명이 또 의혹과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와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반발하는 뭐 의원들 뭐 얘기로는 고위 관계자 발 이거 자체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요약을 하면 명태균 씨하고 만나긴 했어요. 근데 자택에서 만났고 총 2번 만났다. 모두 정치인이 데리고 왔고 그러다가 저 사람 조심하라는 언질이 있었고 그래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 2번에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목된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뭐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시간 순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실 주장은 대선 앞둔 시점에 2021년 7월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만났다. 얼마 뒤에 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 만났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2번 만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친한 게 윤한홍 의원이 저 사람 위험하니까 거리 두라고 해서 그때부터 연락 끊었다. 네. 2번으로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도 만났다. 2027년에 7월에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소통도 더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준석 의원하고 만났을 때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만난 게 더 먼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어긋나죠. 그러면서 또 이준석 의원은 2022년 10월에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 주고받은 메신저를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21년에 연락 다 끊었다는 말하고는 또 이게 안 맞는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 두고 그 사람 뭔 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뭐 멀리해야 될 사람이고 수백 명 사진 찍은 사람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정치인들 연루된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명박사라고 불렀다. 라든가 뭐 상당히 친근해 보였고 명태균이 자리를 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있어요. 뭐 선거 때는 지역마다 여기저기 다 붙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지역구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의 또 허황된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뭐 의혹을 키우는 건 이게 대통령실이 처음 내놓은 입장과 해명이 모두 이게 타임라인이 안 맞거나 또 반박이 쏟아져 나오면서 의혹을 키우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명태균 씨라는 메신저만 비하를 하면서 본질을 피해가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와요. 왜냐하면은 김영선 전 의원하고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도 있고 또 윤 대통령 위해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했다는 점 이런 거를 봤을 때 야당은 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엮을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해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참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입을 열었죠. 네. 어떻게 대답했나요? 일단 본인은 명시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명태균 씨에게 휘둘린 정치인들 이렇게 다 같이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국민들께서 한심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름 독특하니 들어봤으면 알았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거다 이런 워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럼요. 동시에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한동훈 대표 입에서 나왔어요. 네. 지금 친한계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예 대외활동 잠정 중단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가 있을 때 뭐 대국민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했을 때 여당이 생각하는 그 최고 수준은 특검이에요. 근데 특검이 진짜 이루어지면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러니 적어도 그러면
특검 피해서 대외 활동이라도 좀 접고 숨죽여 지내기를 원하는 거겠죠. 근데 그동안 한동훈 대표는 좀 김 여사 문제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해 왔었는데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전면에 나서면서 친한계 지도부의 향후 행보에도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가 끝난 직후에 독대를 진행하고 전국 현안을 논의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에 공감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당정 갈등 논란으로 보면 여권 지지층 우려를 커지게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의혹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야당의 공세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가 원래 독대를 계속 건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독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참모들 건의를 대통령이 며칠 전에 받아들인 거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이나 형식은 재보궐선거 끝난 뒤에 논의될 전망인데 또 두 사람이 이제 독대 자리 만나면 뭐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도 논의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정 갈등에다가 뭐 김건희 리스크 공천 개입 문제 지금 방어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당장에 그 대통령하고 여당 그 대표 두 사람 관계부터 이렇게 꼬여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좀 실마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시기상 이렇게 급하게 좀 수습을 하려고 할 텐데 지금은 재보궐선거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끝난 이후 만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의정 갈등 이슈가 있는데 오늘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또 의대 교수단체가 공식석상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화에 나서는데요. 네. 이렇게 정부 의료계가 모여서 대화하는 건 처음이죠? 네, 대통령실 복지부 그리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만납니다. 그 교수 비대위가 만나는 건데 그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측에서 먼저 토론회를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서울대 교수 비대위 측은 대통령실이 이걸 받아준 점은 매우 전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번 토론회 주제를 좀 보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으로 가는 의료체계 구축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다뤄지는데 보면은 증원이나 인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만큼 대화의 물꼬가 트일까라는 기대 섞인 기사도 있긴 한데 사실상 어떤 국면을 좀 완전 전환하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게 일단 대한의사협회에 빠지고 제일 핵심인 전공의들이 여기에 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정부와의 대화에 부정적인데 오늘 여기서 또 과연 증언이나 이런 거 빼고 어떤 유의미한 대화들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KBS 고맙습니다.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요. 12시 38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론 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마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청담대교부터 막히고요. 고속도로는 사고 난 곳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론 한남에서 서초까지 막히고요. 서울요금소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오산부터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신리 2터널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 유성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서대전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에는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인데요.
정현우 스포츠국 PD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을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경기에 나서죠. 네, 오늘 밤 11시가 되겠고요. 요르단 원정 경기입니다.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네. 뭐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3차 예선에서 조 1, 2가 월드컵 본선으로 가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1승 1무 승점 4점으로 요르단의 다득점에 뒤진 B조 2위고요. 이라크가 3위인데 오늘 요르단을 상대하고 15일에는 홈 경기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치르는 일정이라서 이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 1위로 우리가 올라설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또 3위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로 승점을 충분히 확보해야 앞으로 남은 일정을 소화할 때 안정적으로 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승리가 필요한 두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진짜 중요한 경기인데 또 원정 경기라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요르단 하면 아시안컵이 생각나기 때문에 더 서력을 좀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되는데 오늘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네. 피파 랭킹만 보면 요르단이 68이고요. 우리가 23이니까 사실 차이가 객관적으로 나죠. 우리가 많이 앞서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월에 뭐 조금 전에 아시안컵 이야기하셨지만 이 순위가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요르단에게 좀 힘든 경기를 했었거든요. 2대2로 예선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4강전 기억하실 텐데 0대2로 완패를 당했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당시 이 여파로 크리스만 감독이 경질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 방심보다도 더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르단이 최근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카타르에게 패한 뒤에 치른 8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6승 2무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 암만 경기장은 이미 매진이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에서도 우리 지금 대표팀 상황, 그러니까 축구협회 상황 때문에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대표팀이 약점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스포츠는 기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참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주장을 김민재 선수가 맡게 되는데 경기에서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홍 감독이 언급한 내용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대표팀 소집에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을 두고 대표팀 선발 명단을 발표할 때부터 우리는 플랜 B를 준비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 네.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낙마를 하면서 대체 선수로는 홍현석 선수를 뽑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에 홍현석 선수를 넣는 그런 플랜 B를 준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손흥민 없이 치러야 하는 이 두 경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홍 감독으로서는 진정한 심판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을 치른 후에 선수 개인기량에 의존했다라는 지적을 받았죠. 일명 해조 축구, 뭐 강이나 해조, 흥미나 해조 이런 축구를 했다.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았고 결국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긴 경기 아니냐. 뭐 오만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네.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요르단과 이라크전도 뚜렷한 전술이 없이 좀 무미건조한 경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 지도력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그럼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반대로 뭐 이라크전이나 요르단전에서 전술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확실한 전술을 통해서 이긴다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신을 좀 뒤엎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아니라면 감독 선임 논란이 지금 많은 이 상황에서 자질 논란까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황희찬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포지션의 대체자로 황희찬 선수가 출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돌파 능력도 좋고 네. 슈팅 능력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컨디션이 황희찬 선수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올버햄튼 선수잖아요. 그런데 2경기 연속을 교체 출전만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팀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서 팀과 황희찬 선수 모두 좀 침체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소속팀에서 맹활약을 해야 그 기량이 대표팀에서도 이어지기 마련인데 과연 이 대표팀에서 얼마나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에서 골을 넣거나 좀 컨디션을 회복해서 소속팀으로 가면 소속팀에서의 기량도 다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내심 노리고 이 홍명표 감독은 황희찬 선수를 기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지고요. 또 하나 이제 황희찬 선수가 컨디션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큰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팀 경기를 좀 돌아보면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오른쪽 날개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설 것으로 보이는데 올 시즌 소속팀 9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황희찬, 이재성 선수와 짝을 이룰 것으로 보여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겠고 저는 황인범 선수에 대한 기대도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선수가 네덜란드 페이노르트로 이적을 해서 이 대표팀 오기 직전에 데뷔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언론으로부터 2주의 팀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극찬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기세나 컨디션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중원에서 어떻게 경기 조율을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대표팀의 공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의 발끝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수들 손흥민 선수의 공백 없이 잘 뛰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요르단에서는 알타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이 많다면서 이유는 뭐예요? 이 선수가 아시안컵 당시에 4강전에서 쐐기골을 넣었던 요르단의 핵심 공격 자원이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어제 있었던 요르단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셀라미 감독이 알타마리는 개인 훈련 중이다. 그러니까 재활을 아직 하고 있다라는 뜻의 의미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컨디션이 괜찮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타마리의 출전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 혹시 출전을 한다 해도 후반에 교체 출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연막 전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요. 무조건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요르단의 또 다른 에이스 알 나이마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까 이 선수 알타마리 외에는 컨디션이 다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 선수도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 나이마트 선수는 경기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라 이 선수를 좀 더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요르단을 치르고 이제 우리가 홈으로 와서 이라크를 만나는데 이라크도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부상으로 다 결장이 예상됐던 이라크의 주포 아이맨 후세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그라운드로 돌아온다는 소식. 그러니까 대표팀 명단은 합류가 돼 있었는데 부상 때문에 뛸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 검진을 해봤더니 메디컬 테스트에서 뛰어도 괜찮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라는 게 중동 언론의 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 전에는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에이스가 없는데 이라크전은 후세인이 돌아오는 뭐 요르단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손흥민이 없는데 알 나이마트가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에이스의 부상과 공백이 요르단전과 이라크전의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팀을 위해서 요르단과 이라크 선수들은 좀 푹 쉬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상 생각도 회복에 들긴 전념했으면 하네요. 좋겠지만 그러게요. 요르단과 이라크도 월드컵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어쨌든 우리에게는 힘겨운 2연전이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축구 대표팀 오늘 요르단전 잘 치르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포스트 시즌에도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준 플레이오프가 최종전까지 가게 됐죠. 네, 이번 프로야구는 정말 역대급이라는 생각을 다시 정말요.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경기장을 너무 가고 싶다는 이 직관의 세포가 막 깨어나서 어떻게 하면 표를 구할 수 있을까? 근데 표 구하기가 정말 저도 너무 실패했어요. 네, 저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시즌에 어떤 이런 치열한 경쟁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LG와 KT의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이 연장 접전 끝에
KT가 5대5로 맞선 연장 11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터진 심우준의 끝내기 내야안타에 힘입어서 LG의 6대5로 힘겹게 승리를 했습니다. 네. KT에게는 약간 행운이 따랐던 내야안타였고 LG로서는 조금 그 내야수 두 선수가 좀 부딪힐 뻔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그렇죠. 그런 경기였습니다. 8회 투아웃에 등판해서 연장 10회까지 LG 10타자를 상대로 퍼펙트 피칭을 선보이면서 9원승을 따낸 KT 마무리 박영현 선수가 MVP에 선정이 됐고 네. 강백호 선수가 홈런을 포함해서 3안타를 치면서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란히 2승 2패를 이제 주고받은 셈이 됐고요. 두 팀은 내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준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재밌습니다. 네. KT는 사상 최초 5위 결정전도 치르고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최초 업셋 기록도 세웠는데 5차전에도 만약에 이긴다면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 되겠죠? 네, 역대 5전 3선승제 플레이오프에서 1승 1패 뒤에 3차전을 이기면 무조건 100%로 플레이오프를 간다라는 확률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걸 KT가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준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로 올라선다면 또 한 번의 0% 확률을 뒤집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KT는 체력이 좀 관건이라고 봐지고요. LG는 지금 쓸만한 개투진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1차전부터 4차전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르난데스가 계속해서 등판을 했고 어제도 8회 마운드에 올라서 2이닝을 책임진 상태라서 과연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하긴 하지만 내일 나와야 할 텐데 최종전이니까 모든 걸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구위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라고 봐지고요. 운명의 5차전 선발 투수로는 LG는 임찬규, KT는 엄삼백 선수가 나설 예정입니다. 네, 내일 열리는 5차전에서 승자가 가려질 텐데요.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였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5차전까지 갔으니까 누가 올라가도 너무 지친 상태에서 올라올 수밖에 그러게요.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삼성도 주전급 선수들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외국인 투수 코너와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부상과 구위 문제로 엔트리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왔는데 네. 또 연습 경기를 치르던 중에 백정현 투수가 자체 평가전 타구 중에 타구에 맞았다고 하는데요. 오른손과 왼쪽 눈 부위를 맞았는데 눈이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 엄지 미세 골절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플레이오프 엔트리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은 선발 투수 코너 없고 마무리 오승환 선수 없는 데다가 백정현 선수까지 빠지면 가을 야구가 힘겨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네. 또 기아 타이거즈의 경우에는 에이스 네일 투수가 한국 시리즈 등판을 위해서 복귀 수순을 잘 받고 있죠. 이 선수가 수술을 그 골절 부상으로 이제 수술을 해서 한국 네. 시리즈에 돌아올까 걱정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연습 경기를 치렀는데요. 최고 구속 151km 찍으면서 네. 정상적인 몸 상태가 됐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 한국 시리즈 등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일 투수의 활약도 기대가 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후에 첫 공식 대회에 나섰다고요? 전국체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선수가 여자부 일반부 단체전에선 부산 대표로 나왔고 두 경기 단식 주자로 나와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선수가 올림픽 끝나고 뭐 작심 발언 이런 것 때문에 국내 대회 모두 불참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 후 두 달 만에 복귀전이라 경기장에 1,000명이 넘는 팬이 몰려서 응원을 해줬다고 하고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눈물을 왈칵 쏟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인상 깊었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안세영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제 본인이 올림픽까지 그렇네요.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모든 우승을 해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과 대회에 나서지 못하다 보니까 세계 1위 자리를 천일비한테 내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질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즐기다 보면 세계 1위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을지요. 잘 회복하고 앞으로의 경기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체전 얘기해 주셨는데 공식 개막은 내일 11일이죠? 네, 105회 전국체육대회가 내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경남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뭐 야구, 소프트볼, 배드민턴, 태권도는 사전 경기로 열리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일찍 경기를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는데 무엇보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김우진, 임시연, 오상욱 이런 선수들 출전하니까 파리의 감동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포츠 아디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1시 정가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동사 빼앗다는 남의 것을 억지로 제 것으로 만들다를 기본 의미로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준말은 빼 밑에 시옷 받침을 쓰는 뺐다인데 뺐다의 활용형에서 종종 오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뺐다의 경우엔 빼사요 그리고 빼서요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한글 맞춤법을 보면 어간 끄듬절의 모음이 아, 오와 같은 양성 모음일 때는 어미를 아 계열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는 어 계열로 적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뺐다는 어간 끄듬절의 모음이 아나 오가 아니므로 마땅히 빼서요라고 쓰는 것이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음의 경우는 별로 의문이 생기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어간 끄듬절의 모음이 에일 때는 아를 써야 할지 아니면 어를 써야 할지 혼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음 에가 비교적 밝은 음색이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 소리와 같은 양성 모음 계열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뺐다의 원말인 빼앗다의 경우는 어간 끄듬절의 모음이 아이기 때문에 빼앗사요가 올바른 활용 형태지요.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 등 중부 지역과 호남 제주에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주로 지금 흐린 하늘 이어가고 있는 서쪽 지역과 제주에 강수가 있겠는데요. 소강 상태인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2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이 다시금 오르겠습니다. 서울 24도 등 오늘보다 2,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 10도 안팎으로 아침 낮절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략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일찌감치 하늘에 구름이 걷히겠고요. 이 당분간 경상권 해안과 제주 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 내리는 곳은 양이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제주에 한해서 5에서 30mm 정도 오겠는데요. 다만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어서 해안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독대를 진행하고 전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고 온갖 범죄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 김건희 여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일개 정치 브로커가 대통령을 대놓고 겁박하는데 대통령실은 대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4조 원을 넘어서며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도로에서 무법으로 질주한 폭주족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네, 국경일마다 빠지지 않고 전하게 되는 뉴스가 이 폭주족 뉴스인데요. 네. 한글날인 어제도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안과 아산 일대에 나타난 폭주족 수십 명은 형형색색의 요란한 장식을 매단 오토바이를 몰고 사거리 교차로를 빙빙 돌기도 하고 경적에 폭주까지 쏘아대면서 주행하던 차들을 교차로에 가둬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역주행은 물론이고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면서 경찰을 따돌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SNS에 시간과 장소를 초성으로 표시한 공지글을 올리고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까지 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고 하는데요. 교통경찰과 기동대, 암행순찰팀까지 2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단속에 나서 총 102건을 적발했는데 10대 후반 폭주족 3명은 붙잡혔지만 상당수는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국경일만 되면 왜 이렇게 폭주족들이 활개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또 이 천안이 폭주족의 성지가 됐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거죠? 네,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탓에 국도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목포 전라권까지 관통하는 일본 국도의 중간 지점이 바로 천안입니다. 천안에는 이처럼 왕복 8차선이 교차하는 대형 사거리가 적지 않은 데다 도로 곳곳이 좁은 골목길로도 이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사거리는 폭주족의 무대가 되고 골목길로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셈입니다. 3.1절 유관순 열사 동상 주변이 주요 직결지가 된 것도 천안이 폭주족 성지가 된 이유로 꼽히는데요. 경찰은 CCTV와 SNS 영상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런 지리적인 특성상 붙잡기도 쉽지 않고
또 계속 폭주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얌전히 다니다가 경찰이 안 보일 때만 활개를 친다고 해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안마원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인가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달 4일이었습니다. 시각장애 안마사 장성희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와 두 아들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일터 안마원에서였는데요. 네. 덩그러니 남겨진 유서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범죄자가 됐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약 3주 전 의정부시로부터 온 경고가 문제였는데요. 식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 지원사에게 결제 같은 안마원 일을 부탁한 게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네. 손님 예약이나 결제를 할 때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지자체는 이를 부정수급이라며 현금 2억 원을 뱉어내야 할 수 있다고 어머. 경고를 한 겁니다. 네. 수중에 그런 큰 돈이 없었던 장 씨에게는 큰 압박이었겠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문제는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시각장애 안마사 안미숙 씨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 3월 5천만 원 환수 경고를 받고부터 혼자 일한다고 합니다. 움직이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몸에 멍이 들어도 그런 건 아픈 것도 아니라면서 마음이 아픈 게 문제다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비록 힘든 여건이어도 기초수급자로 살고 싶지 않아 열심히 안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서비스가 마음에 안 찬 손님이 다시 안마원을 안 찾을까 늘 마음이 쓰인다고 하네요. 올해 영세 장애인 업주를 돕는 업무 지원인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은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데요. 현실을 못 따라가는 제도 언제쯤 개선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참 경계가 애매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복지몰로 돈벌이를 하던 공공기관 직원이 적발됐다고요? 네, 시중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복지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시중가보다 최대 30% 남짓 저렴하게 제품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올해 초 이 쇼핑몰에서 누군가 제품 90여 개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 스피커와 공기청정기, 노트북 등 모두 1억 2천여만 원어치에 달하는데요. 많게는 수백만 원짜리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을 하루에 한두 개꼴로 사들였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구매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이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이 직원 한 명이 해당 제품들을 할인가에 구매한 뒤 배우자와 함께 가족 명의의 쇼핑몰에서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정가 200만 원, 할인가 190만 원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노트북을 복지몰에서 약 129만 원에 구매한 뒤 시중가 구매 가격 중간 정도인 146만 원에 팔았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남긴 차익만 1,800만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대량 구매로 의심받을 것에 대비해서 업무용 이메일과 계약직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까지 도용해 물품을 사들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고요. 또 쇼핑몰을 운영하는 직원의 아내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각 기업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전 방지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처럼 공공기관 직원이 사기업 복지몰을 악용하는 경우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복지몰 운영은 담당 기업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는 공공기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는 한 복지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개수나 금액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서 시스템이 즉각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또 이번 사건처럼 개인 자금으로 물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환수가 어렵다는데 적발 후에도 차익 1,800만 원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어딜 가나 이렇게 선의가 나오면 악용할 생각부터 하는 얌체들이 참 문제네요. 그렇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나 각종 의료 장비를 몸에 매달고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명 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는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연간 7만 명을 넘겼는데요. 이 중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 본인 의사가 연명 의료 중단에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 이상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환자 당사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 의료 계획서 또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지난해 45%로 크게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함께 등록한 부부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모두 건강에 문제는 없지만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면서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지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라며,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존엄사에 대한 의견은 오랜 기간 갈려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경우 미리 가족 등과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점에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 등의 강력한 반대로 연명의료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일각에선 회복될 수 있다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목숨만 연명하기 위한 치료는 인간다운 품위 있는 죽음을 막는다며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통해서 현재 삶의 의미를 더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 자신들을 픽업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성과 쉽게 관계 맺는 방법을 강의해주는 이런 온라인 업체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이름만 들어보면 황당무계해 보이지만 이게 또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성에게 호감을 얻는 비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성범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5,000명에 육박한 회원에 보유한 카페 운영자의 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서로 돌려보는 행태도 비일비재하고요. 상대가 거부해도 위축되지 말라 가르치는데 신고 방지법도 알려준다며 꼬드깁니다. 이성에게 전화번호를 받는 법 68만 원, 소개팅 이후 애프터를 잡는 법 99만 원, 심지어 1:1 맞춤 실전 수업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은 이성과 나눈 대화를 캡처한 뒤 상대방의 직업과 신체적 특징, 사진 등을 첨부한 후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른바 스터디를 한다고 합니다. 운영자 역시 자신의 픽업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직접 경험담과 사진을 올리곤 하는데요. 실전 헌팅 필드 레포트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12런 기록, 클럽 10분 컷, 하루 2런 등과 같은 이상한 용어들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런은 성관계를 뜻하고 10분 컷은 클럽에서 10분 안에 이성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이 필드 레포트는 직접 경험하고 썼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해당 카페에서 230만 원어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힌 한 남성은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그만뒀다면서 알려준 대로 따라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일부 남성의 그릇된 인식이 반영된 세태라고 분석했는데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성적 욕구를 풀 수 있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이라면서 많은 여성을 만나는 남성이 그 방법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여성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왜곡된 사회라는 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여성의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스터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범죄로 느껴집니다. 또 다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제주 바다가 펄펄 끓고 있다고요? 네, 지난 여름 고수온 현상으로 제주 바닷속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펄펄 끓는 바닷물에 서귀포 범섬과 문섬, 섭섬과 송악산 해역에서 연산호가 녹아내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수심 10m가 안 되는 곳에서 피해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귀포 범섬 본섬 앞 수심 5에서 10m 해역의 빗
앞단풍 돌산호는 대부분 폐사했다고 하고요. 서건도 수심 10에서 15m 지점에서는 거품 돌산호 백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 백화 현상은 산호의 색상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작은 조류가 수온 상승으로 떠나가거나 죽으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또 해조류의 이상 현상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서귀포 문선 바닷속에선 대규모의 감태군락이 석회 관계지렁이에 뒤덮여 성장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고요. 또 방황, 혹산, 호말 등 산호만류의 백화 현상도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제주 바다가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저비용 항공사 승무원 수백 명이 건강 이상이 있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 2022년 당시 23년차 베테랑 승무원이 유방에 악성종양, 즉 암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종종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투입돼 일해왔던 터라 우주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병이 의심스러웠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임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네. 해당 승무원처럼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암 등의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조종사와 승무원은 11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우주방사선 과다 노출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원자력안전재단이 지난해 제주항공과 티웨이 등 저비용 항공사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해 혈액검사를 진행해 보니 529명이 재검이나 추적 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검사에서 빠진 항공사들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걸로 보이는데 비교적 단거리 노선 비중이 높은 저비용 항공사 근로자들도 방사선 피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인력도 적은 데다 단거리 노선은 그만큼 비행 횟수도 더 잦다면서도 사측에 인력을 더 뽑아달라고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는데요. 네. 2021년 항공사들은 승무원의 방사능 누적 노출량 허용 기준을 5년간 100mS에서 연간 6mS로 대폭 낮췄지만 평균 0.49mS인 원전 종사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그러네요. 합니다. 이 항공사들은 북극 항로 등을 통과해 방사선 노출이 심한 장거리 노선 근무를 제한하는 등 피폭량을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고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갑자기 일교차가 커진 요즘 코 훌쩍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 얘기입니다. 네. 네. 어떻게 오늘 주제를 딱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온도의 급격한 변화와 갑자기 낮아진 습도 때문에 비염 증상과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가족도 모두 비염을 앓고 있어서 자 이제 고생 시작이다 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환절기 건강히 잘 넘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알레르기와 비염 등으로부터 환절기를 건강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알레르기는 일단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정상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면역의 과민 반응인데요. 네. 우리 몸은 외부의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면역 물질들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우리 몸과 우리 몸이 아닌 것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아닌 물질 중에서 위험한 물질은 염증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특별히 해롭지 않은 물질이거나 강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물질이 들어왔는데도 이거를 너무 예민하게 면역세포가 반응을 해서 염증을 막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이 괴로워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를 알레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보면요. 만약에 우리 집에 좀도둑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이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와서 도둑만 싹 잡아갈 텐데 갑자기 너무 예민하게 경찰이 반응을 하면서 뭐 군대를 불러서 탱크를 끌고 와서 대포를 우리 집에 쏴댄다 이러면은 너무 과민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오히려
손상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바로 이런 식으로 외부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상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무슨 어떤 알레르기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어요. 종류도 참 다양한 것 같은데 특히 소화기에 좀 많이 보이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알레르기 질환을 좀 분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크게는 일단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 이걸로 일단 그쵸. 분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계란을 먹고 알레르기가 생기면 계란 알레르기, 꽃가루 날릴 때 증상이 나타나면 꽃가루 알레르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레르기 증상이 어디로 나오는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알레르기 환자마다 자기가 어디로 증상이 나오는지 정해져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원인 물질을 접했을 때 콧물이 나오고 코가 붓는다라고 하면 비염이라고 하겠죠. 네. 비염 환자는 알레르기 증상이 코로만 나옵니다. 아. 네, 근데 피부로 나타나는 피부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두드러기가 잘 나타나는 사람은 이 피부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게 호흡기에만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천식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아의 알레르기 질환에 가장 흔한 거는 비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음식 알레르기나 천식, 아토피 피부염도 모두 어른들보다 흔합니다. 이게 이렇게 흔한 이유를 면역력이 미숙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알레르기는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 찾아오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 볼게요. 알레르기가 분명히 소아 때는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 사라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요. 면역력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앞서 알레르기가 성인보다 아이들에게 더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인이 되면 사라지는 알레르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거는 소아에서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거나 중간에 변화하거나 그러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아이들 중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 중에 알레르기가 잘 나타나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전적으로 그런 건데 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어린 영아 시기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났다가 식품 알러지와 천식, 비염 이렇게 이어지는 알레르기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마다 조금 달라요. 중간에 하나가 안 생기기도 하고 겹쳐서 생기기도 하고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지독하게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게 알레르기 행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만약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 많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청소년기가 지나고 성인기가 될 때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치료를 얼마나 잘하느냐, 환경적인 다른 요인은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알레르기가 성인기까지 만성적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릴 때 면역력이 좀 미숙한 아이들이 이런 걸 좀 잘 관리를 해주면 성인이 되면서 면역력도 성장하면서 발달하면서 알레르기가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을 잘 관리해주면 어른이 돼서는 크게 고생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주위만 봐도 친구 아이 같은 경우에 밀가루를 전혀 못 먹는 아이였는데 커가면서 점점 빵도 먹게 되고 이런 과정은 봤는데요. 전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알레르기가 없었어요. 네. 근데 점점 커가면서 알레르기 하나둘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현상이에요? 이게 사실 알레르기는 인생의 어느 때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 건강 상태 변화로 면역력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전공의 생활 되게 힘들게 하면서 이게 민트에 대해서 과민성이 생겼어요. 갑자기요?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고 입주위가 붓고 빨개지고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곤할 때 이런 증상이 올라오는 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인생의 어느 때도 이제 이런 피곤한 거 이외에도 질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의 면역력이 항상 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것도 일생에 거쳐서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서만 살던 분이
이게 제가 실제로 겪은 경우인데 도시에 살던 분이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공기 맑은 데를 가시겠다고. 근데 갑자기 콧물 나고 기침이 계속 만성적으로 생겨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전에 몰랐는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던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꽃이 더 많으니까 주변에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되게 심하게 생긴 거죠. 이전에 도시에 살 때 몰랐는데.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새로 옮겼는데 이전에 접촉해 본 적이 없는 화학 물질 같은 거랑 접촉해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보다도 요즘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환경 오염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지거나 이런 환경 오염이 생기면 알레르기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알레르기는 일단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1차적으로 막아주는 건 면역 세포가 아니라 피부나 점막, 이런 이 겉에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 왜 피부 따끔따끔하고 코도 막 답답하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건 이제 피부랑 점막에 손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손상이 생기면 평소에는 우리 몸에 잘 안 들어오던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서 면역 세포들이 반응을 하면서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손상 자체가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면 더 심하게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이 오염 물질들 자체로도 우리 몸의 알레르기를 더 촉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지금 계속 코를 풀고 있거든요. 365일 비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약을 좀 먹어라 해서 먹어봤더니 졸리고 힘이 빠지고 이거 내가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너무 독한 거 아닌가?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어때요? 일단 이제 알레르기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항히스타민제예요. 네. 말씀하신 부작용인 이제 졸림 이런 맞아요. 게 잘 너무 졸려요. 생기는데 이게 뭐 약이 졸린 증상이 있어서 독하다 이런 인식이 있지만 네. 사실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이 어떤 건지부터 잘 아시면 되는데 네. 알레르기 증상들이 보통 붓고 간지럽고 콧물 나고 뭐 이런 분비물이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은 면역 세포에서 나오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히스타민 자체를 억제하는 게 항히스타민이에요. 항자가 이제 한자로 대항하다 이제 대항하다 할 때. 때, 네, 그 항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런 약이 부작용이 졸리다는 게 있는데 이 졸린 거를 좀 이용하기도 해요.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를 넣거든요. 콧물 때문에. 그러면은 좀 졸려서 잠을 잘 자게 되고 낫고 다음에 컨디션이. 그런 효과를 노리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 항히스타민제의 거의 유일한 부작용이 졸린 거밖에 없어요. 입마름 조금 있고 졸린 거. 다른 독한 부작용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한 약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요? 봤을 때는 졸린 건 별다른 큰 부작용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일상생활 하실 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되는 게 요즘 나오는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은 이런 졸림 부작용이 현저히 줄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약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또 알레르기에 많이 쓰는데 이것 때문에 독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네.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염증 세포의 그 기능을 좀 낮춰주는 그런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약인데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거는 어떤 한 물질이 굉장히 전신에 걸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면역력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쓰지만 그 이외에 다른 작용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는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게 뭐 비염에 뿌리는 스프레이 네. 스프레이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안약 같은 경우는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신의 부작용이 적긴 하지만 먹는 약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스테로이드 약은 꼭 의사와 상의하면서 적절한 약만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약이 독하다 이거는 약간 항히스타민제에서는 아니고 스테로이드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는 내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지면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약효가 안 들어서 그 비염이나 이런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게 아니라 약으로 어느 정도 깔아앉혔지만 그거 이상의 비염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뭐 알레르기 질환이 왜 악화되는지 그런 원인을 좀 찾고 다른 원인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단계 높은 치료, 스테로이드 치료를 좀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치료를 더해줘야 되는 문제지 그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내성이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레르기 약이 내성도 없고 네. 또 그리고 졸린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만큼 부작용도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이런 약물 치료 말고 그래도 생활하면서 좀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다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일단 알레르기 질환에서 가장 기본 치료는 뭐냐면 원인 물질과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을철만 되면은 이렇게 막 콧물이 많이 나고 눈이 붓고 하시는 분들 가을철에 있는 꽃가루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거나 집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와서 옷을 잘 털고 세탁하고 집 안에는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1년 내내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곰팡이 같은 거에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 뭐 예방하는 게 뭐 습도 조절하고 세탁 자주 하고 햇빛에 말려주고 청소 잘 해주고 이런 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면서 나의 알레르기 원인 물질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그 치료 방법이고요. 이제 특히 가을철에 이제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게 온도랑 습도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 점막을 마르게 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랑 습도를 조금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습도는 가습기 틀어주거나 물을 많이 마셔주거나 보습을 잘해주거나 이런 노력을 하시면 되고 차가운 공기를 마스크를 써서 막아주시는 것도 이 마스크 쓰면 또 안에도 습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비염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되게 좋고요. 근데 제가 매일 하는 또 다른 예방법은 코세척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코세척. 이거 자세하게 두려워요. 얘기하려면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길어지는데 일단 생리식염수 이 0.9% 소금물을 사용하면 네. 안 아파요. 코 속에서 안 아픕니다. 딱 그 진짜요? 농도가 안 아파요. 네.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거 구매하셔서 이제 코세척을 매일매일 한 번씩 하시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씻어주기도 하고 건조해서 손상된 코 점막을 적셔주기도 하면서 비염의 악화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좀 비염이 심해지니까 엄마가 홍삼을 먹여라 아니면 비타민을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영양제나 건강 보조 기능 식품들이 도움이 되나요? 이 영양제, 특히 알레르기를 해결해 준다는 영양제 광고를 보면 면역력을 키워서 이제 알레르기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면역 세포가 너무 과민하게, 너무 강하게 반응해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면역 세포를 더 응원을 해주면 그렇네요. 네, 불나는 집에 그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강한 면역력이 아니라 적절한 성숙된 면역력이다.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양제랑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는 이제 나라에서 약물로 분류를 해주고요. 네. 우리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몸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있지 뭐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고 뭐 알레르기 질환을 극복했다. 약 없이 이것만 먹어도 된다라는 광고 문구를 보신다면 그건 과장 광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속지 마시고 그런 광고를 보신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이나 비싼 영양제보다는 병원에 가서 왜 알레르기가 생겼는지 점검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아이들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요.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고 몇 개만 좀 선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34님이에요. 전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이것도 유전이 되나요? 네, 유전이 됩니다. 어떻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자녀가 가질 확률이 한 50% 되고요. 두 분 다 있다라고 하면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를 하냐면 엄마 아빠 중에 비염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애가 만성적으로 콧물이 난다 하면 그냥 얘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사 안 하고도 말씀을 드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전이 됩니다. 제가 비염 흑수저였네요. 이번에는 9231님인데요. 아이와 동남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고 난 이후에 아이 몸에 두드러기가 확 올라와서 시겁한 적이 있습니다. 물 알레르기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일단 물 알레르기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있고 실제로 이제 전 세계 몇 명 보고는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알레르기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물 알레르기라고 하려면 물을 만질 때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동남아에서 수영장에서 놀고 나서 그때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 물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은 그 물에 아이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어떤 물질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이가 물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당시에 물이 뭔가 조금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아니면 맞겠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게 노출돼서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음식물 알레르기가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먹었는데 그게 늦게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물 알레르기라고 뭐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올라온다면 그때는 원인을 한번 좀 그 일기를 쓰라고 하거든요. 네. 어떤 걸 어디에 노출하고 몇 분 뒤에 뭐가 생겼고 이런 기록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477님. 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콧물, 눈물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비염 증상이 있는데요. 마스크 쓰면 좀 괜찮은데 종일 쓰고 다녀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고생하시는 걸 보면 온도와 습도에 되게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알레르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런 온도, 습도 변화 때문에 콧물이 나올 수 있어요. 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이 안에 온도, 습도가 굉장히 고온의 고습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염 증상을 좀 낮춰줄 수 있어서 보통 이제 저는 외출할 때는 조금 쓰고 다니시고 좀 따뜻해지고 습한 환경이 되면 벗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절 바뀔 때마다 좀 더 심해지는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만약에 가을이 될 때 비염이 심해지는 분이시다 그러면 가을이 되기 전 한 1, 2주 전부터 병원에서 미리 약을 드시는 게 나아요. 이게 약효가 올라오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처방을 받고 약을 좀 드시고 알레르기 질환은 뭐 고혈압처럼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기보다는 개인에 따라서 치료 목표를 따로 정하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편한지까지 약물 치료하기 때문에 약물을 계속 쓰다 멈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삐 돌아가는 것 같아갖고 네. 저래도 좀 천천히. 예. 제가 여유 이제 있게. 네. 지난주에 요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공연이 뮤지컬 조로 액터 뮤지션이라는 공연이었어요. 그게 이제 배우들이 연주도 하고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뭐 이런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연이 영국 작품인데 그 형식이 아주 특이하고 그 뮤지컬에 맞는 형식이라서 아마 공연 보시는 분들 신나게 보실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밤볼레오 뭐 이런 노래를 막 흥얼거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네. 그렇게 신나게 했었습니다. 좋네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어떤 공연 소개할까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 그 창작 뮤지컬인데 이런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 만한 공연이 있어서 그 공연을 갖고 왔는데 이제 이 공연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조로처럼 막 트럼펫이나 아코디언처럼 평소에 보기 힘든 악기를 연주하는 건 아닌데 네. 배우들이 이제 모두 악기를 다루고 그 악기 연습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합숙하다시피 해서 이제 연습해서 만들어진 공연이거든요. 뭐 조로처럼 히어로 이런 물은 아니고 우리가 모두 겪었던 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 이런 공연인데 그러면서 방금 그 음악 나왔었던 가을이 오면 이 가을에 좀 어울리는 낭만과 젊음에 대한 그런 아련함 같은 게 묻어있는 공연 바로 뮤지컬 드라이 플라워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네, 안영수 대표님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이분이 이걸 만드셨나 할 정도로 네.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는 작품에 예, 그 벌써 제가 힘 다 쓰신 거 아닌가. 약간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저 편하게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제작
기사에서 네. 제가 소개한다고 그러니까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긴장되네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잘못 얘기하면 같은 업계 사람들인데 예. 여하튼 뭐 그 제가 이제 어떤 공연 소개할까 항상 좀 고민하거든요. 이제 제가 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작품 두 가지 중에 항상 고민해요. 그 인지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과 잘은 모르시지만 제목 이외에 뭐 공연을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거 소개해드리면 좋을 만한 작품. 이제 이렇게 고르다 보면 두 번째 작품으로 보통은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네. 같은 업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뭐 이래서 연습 과정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대 위에서는 잘 안 보여지니까 이런 기회를 좀 이용해서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봤을 법한 악기를 예. 배우들이 합숙 훈련을 해서 공연을 네. 펼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어떤 악기를 다루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 이제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심줘서 얘기했는데 악기 말씀드리면 에이 그건 뭐 많이 하잖아라고 할 만한 악기거든요. 리코더인가요? 리코더까지는 아니고요. 비슷한 거 하나 나옵니다. 하모니카 나오고요. 기타 나오고 피아노 나오는데 이제 그 무대 위에서 그 이 악기를 연주할 실력까지 되려면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악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악기들을 다룰 수 있는 배우를 섭외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프로덕션은 그 연주 능력부터 보고 섭외한 게 아니라 캐릭터에 맞는 사람들을 섭외하고 그 다음에 악기는 연습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대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연습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지난 초연 때는 정말 8개월 동안 합숙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초연 때 했었던 배우들은 했었던 그 실력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섭외가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초연 배우들이 많이 합류가 된 건가요? 그렇죠. 예, 이게 배우 섭외할 때 그 팁 중에 하나인데 처음 섭외할 때 네. 이제 배우들 만나면 이 작품이 어떻고 메시지가 어떻고 당신이랑 캐릭터가 왜 맞았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페이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섭외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섭외된 배우가 대사의 양이 많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좀 어려운 춤을 익혀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악기를 다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섭외할 때 조금 좀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제 배우가 한동안 굉장히 노력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한 번 하고 끝내기 아까우니까 그렇죠. 예, 다음에 할 때 그리고 초연 때 그 공연이 흥행이 잘 됐다고 하면 이걸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요렇게 이제 섭외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악기 얘기로 돌아와서 그 왜 기타나 피아노 같은 건 뮤지컬 배우들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본인이 막 노래 부를 때 연주하고 본인이 막 팝이나 가요 같은 거 부를 때 기타 치는 정도.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제 복음성가 이런 거 부를 때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요 정도 실력으로 공연이 올라가면 혼자 독창 부를 때는 좀 그 씬에 맞춰서 좀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공연은 그렇지가 않고 실제 연주하는 4명의 라이브 연주자랑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이제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8개월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했던 거죠. 네. 그래도 8개월이면 또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기간인데 그렇죠. 배우들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했네요. 그 기사에 나오려면은 3년 동안 연습했다 뭐 이러면 또 좀 폼이 나는데 8개월인데 이게 쉽지 않은 기간이고요. 제가 이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연 말고 이 공연이 초연됐을 때 연습실을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 방송한다고 찾아뵀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배우들이 그 골방 같은 굉장히 좁은 연습실에서 하루 종일 모여서 기타를 연주하는데 이게 한 명씩 1대1 레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히 하는 가요를 틀어놓고 그 가요에 맞춰서 주법만 종일 하는 거예요. 자그작 이거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거의 습관이 되고 기계처럼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연습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굉장히 그 돈독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무대 위에서 공연하다가 그런 연주하는 그 동료 배우를 보면서 서로 울컥해갖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보도 하나 볼 줄 몰랐던 사람이 그렇죠. 이제 주법을 연주하여 연주자가 된 거니까 보는 상대방도 굉장히 그 감동을 느낀다 이렇게 해주신 거 맞죠? 홍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풋풋한 이번 그 제가 드라이플라워라는 뮤지컬이 약간 풋풋한 그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걸 연습하는 배우들끼리도 약간 그런 풋풋한 청춘들의 어떤 그런 느낌을 연습 때부터 좀 가지고 왔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은 공연은 어떤 건지 내용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학창 시절 악기를 연주한다, 풋풋함이 담겨 있다. 그렇죠. 요 내용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면 어떨까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동수, 최반석, 박준영이 부른 작은 불씨 함께 듣고 오시죠. 예.
반짝 눈을 떴어. 시계 한 번 보고 달려가. 아무도 몰래 계속 물만 마셔. 시작도 안 했는데 목말라. 이상한 느낌. 앰프도 없고 관객도 적지만 시작이야. 가슴이 뛰잖아. 세상을 향해서 인사해. 여기에 우리가 있다고 외쳐. 작은 불씨 안고 멀리 멀리 가자. 떨리는 마음 못 본 척하고 오늘은 그냥 웃으며 노래하자. 작은 불씨 안고 멀리 멀리 가자. 관객 모두가 우리 노래를 좋아해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근데 실패야. 박수조차도 못 받았어. 맞아, 인정해. 아무도 우릴 보지 않아. 아니야, 집중해. 무조건 일단 달려봐. 그래, 달려봐. 믿고 가보자. 저 끝까지. 작은 불씨 안고 멀리 멀리 가자. 희망이 없다. 느껴질 때도 버티고 지켜야 해. 우리 함께 멀리 웃으며 가자. 원하는 미래 얻기 위해선 멈추지 말고 달리자 용감하게. 뮤지컬 드라이 플라워 가운데 작은 불씨라는 넘버 함께 봤습니다. 배우들이 악기 연습을 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듣고 보니까 진짜 풋풋하게 들려요. 예. 이제 공연 내용 소개도 좀 부탁합니다. 예, 그 뭐 뮤지컬 넘버 그러면은 막 그 뭐 멋있게 그 후렴구를 쫙 올리거나 이런 거 상상하셨을 텐데 방금 들으셨던 음악같이 이렇게 약간 풋풋한 그런 공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연은 일단 청소년물이 갖고 있는 성장 드라마가 기본입니다. 예. 그 조금 전 코너가 육아 아이들에 대한 코너였으니까 그 친구들 좀 크면 이제 요런 뮤지컬.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대를 넘나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인데 줄거리 짧게 말씀드리면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다음에 이듬해 2월에 폐교를 앞둔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고3이 된 지석, 준혁, 성호 이렇게 3인방이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3인방 이런 거 친구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 친구들이 이제 본인들의 아지트에서 기타 연주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유일한 낙인 이런 친구들인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지트에서 막 웃기도 하고 서로 살짝 막 감정 상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수능 앞둔 마지막 여름 방학이잖아요. 근데 이땐 다 뭐 예전에 다 추억 생각하면 그러셨겠지만 공부했었던 시간이나 노력이랑 뭐 상관없이 학업에 대한 압박 심해지고 성적에 대한 압박 심해지고 주변의 기대는 막 커져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자기들을 좀 돌아봤을 때 자기네한테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본인이 보내는 이제 그런 시간들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고등학생인지 보여주자 이러면서 이들이 선택하는 게 오디션에 나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오디션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청춘 드라마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좀 네. 항상 갈등이 있고 시련이 그렇죠. 있고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아유, 예상했던 그대로 갑니다. 이 공연이 너무 반전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예상했던 그대로 가긴 가는데 이 오디션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세 친구 사이에서. 그러던 중에 3인방 중에 한 명이 아지트에서 조그만 의문의 그
악보 조각을 발견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 악보 조각을 가지고 연주를 해볼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감정의 골은 쌓였고, 그래서 결국 이 오디션 모임 자체는 해체될 만한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시점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시점에 대한 얘기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똑같은 아지트에서 사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과거의 학생이었던 과거 40년 전에 학생이었던 정민이라는 친구랑 유석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도 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40년 전의 친구들의 이야기랑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다음에 40년이 지난 이 아지트라는 같은 장소에서 이 여름을 보냈었던 이 친구들, 그 정민이라는 친구와 유석이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이런 것을 공연장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스포일러 피하고 살짝 말씀드릴 수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추측해 본 건데 네. 서로의 오해가 있었으나 네. 그리워하다가 네. 이야기가 전개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이제 그런 거 담고 40년 전의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를 이제 이어주는 요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왜 드라마 막 그 시그널이나 네. 막 영화 동감 이런 거 같은 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 거기까지는 아니고 서로 연락되고 이런 40년 전이랑 연락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매개가 되는 게 악보, 이제 음악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면서 공연이 진행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더 판타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대학로 공연 특성상 몇 번씩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덧붙이셔 갖고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되게 흥미가 생겨요. 근데 네. 궁금한 게 이제 연출적으로 좀 보면 소극장에서 이 과거와 미래, 현재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 드라이 플라워라는 뮤지컬이 최근에 이제 그 뭐 자사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보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무대 영상 맛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영화나 그 이런 것처럼 대극장 공연처럼 대단한 CG가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소극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랑 잘 어우러지는 영상을 써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공간인데 어떤 영상이 딱 덮어지면은 40년 전의 과거가 되고 이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장면인데 빗속에서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 40년 전에 그 정민이라는 친구랑 유석이라는 친구의 장면이거든요. 그 아지트라고 하는 창고가 좀 눅눅하고 약간 꿉꿉하잖아요. 여름이니까. 그쵸. 둘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갈등이 있고 그 마음에 어떤 상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장면이 진행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꿉꿉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밖으로 탁 나오는 씬이 있어요. 그럼 이제 비가 쫙 내리는데, 그게 이제 소극장 한 200석밖에 되지 않은 소극장에서 그런 영상을 딱 맞이하면 영상인 걸 뻔히 알고 대극장이나 영화에 비해서 좀 열악한 상황인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관객들이 같이 맞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소극장의 느낌이죠. 요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너무 가고 싶고 보고 싶어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더 기대가 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네. 드라이 플라워 뮤지컬 보기 전에 이거 알고 가시면 더 재밌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제 재미적인 것도 있고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대학로 소극장에서만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서비스 이벤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일단 재미적인 거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현재 시점에 고등학생들이 오디션에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친구들 중에 이제 오디션에 나가는 친구가 자기 이제 그 팀명 이름을 이제 그 정하는데 그 이름을 매회마다 바꿔서 정해요. 근데 이제 그래요? 관객들이 듣기에 한 방에 재밌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막 그 버스커 진짜 버스커 막 이런 좀 유치한 듯하지만 재밌는 뭐 보랏빛 향기, 재밌는데? 보랏빛 향기인데 보랏빛 입술 막 이런 거 해서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아까 네. 버스 진짜 거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재밌었어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관객들을 좀 이렇게 그 약간 감정이 이제 한번 탁 풀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던가. 네. 요런 이벤트가 있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을 자주 보시는 분들한테 있는 좀 괜찮은 서비스는 뭐냐면, 에필로그 장면을 그 공연 위크마다, 그러니까 공연이 전체 뭐 12주 정도 하면은 주마다 에필로그를 살짝 바꿔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이 친구들의 첫 만남은 어땠는지를 노래를 만들어서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에필로그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공연 중에 나오는 서사에는 빠져 있지만 관객들이 궁금했을 만한 장면을 넣어주면서 이 공연을 몇 번씩 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하나 문제는 이 넘버가 너무 좋대요. 이 넘버가 너무 그러니까 이 공연을 자주 보셨던 분들한테는 이 넘버 하나에 들어있는 가사로 서사를 막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이런 아주 감성적인 서비스까지 있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팬들은 매주 가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항상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요. 예. 이 시간에 공연 소개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무대 영상 맛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곡인데 빗속에서라는 곡이에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문세님의 노래를 들어서 빗속에서 이문세 비 내리는 이 노래 아니고요. 뮤지컬에 나오는 빗속에서라는 넘버입니다. 아마 그 분위기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랑 안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드라이플라워 가운데 빗속에서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자. 야, 어디가? 건조한 놈이랑 있다 보니까 말라 죽을 것 같아. 빨리 나와. 아니, 애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하지 않을까? 점심시간 내내 여기 박혀있는 것보단 낫거든. 얍! 너는 망설임도 하나 없이 달려가. 야, 진짜 시원하다. 빨리 나와.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날 것 같은 너. 또 망설인다. 그냥 나오라니까. 교실 안에서는 답답해서 숨도 못 쉬어. 거친 시선들이 거슬려도 아무 일 없는 척해. 마음속 깊은 곳 엉켜버린 것들 하나씩 풀어봐. 두려워하지마. 두려움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닐 거야. 깊이 숨을 쉬어보면 느껴지는 비냄새. 투명한 바람 숙인 고개 들어보면 쏟아지는 빗방울. 푸른색 공기